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민주당의 승부수 12월은 검찰과의 전쟁, 2번 내년 총선 코앞인데 선거제도 어떻게 가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단신 몇 개 하고 이렇게 가시면 내일 새로운 한 주 뉴스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현재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건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천 전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일 아침 뉴스공장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오늘 윤석열 씨가 지금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죠. 물론 통과 안 해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냥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고지. 그래서 이동관 탄핵도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고 이동관 탄핵은 막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실상 꼼수를 부렸죠. KBS 사장도 그냥 임명했어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도 않았는데 임명을 해서 이 박 사장의 임기가 내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은 사장인데 결국은 1년 동안이라도 KBS의 전체적인 구성원, 어떤 KBS의 방송, 보도, PD, 앵커, 아나운서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냐? 내년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사장을 지금 빨리 하면 알아서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MBC 파업하고 KBS 막 파업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노조들 막 투쟁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어떤 물러났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KBS가 정상화되고 MBC가 우리의 마음엔 들진 않지만 빨리빨리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최경영 우리 그 기자도 관두고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KBS 안에서는요 살생부 명단이 돌고 있대요. 누구 날라간다.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뻔히 알잖아요. 내년 총선에 여론전 하려고 방송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KBS가 이미 종편은 조중동은 자기네 마음대로 당연히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중파마저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더 노골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 홍보수석은 김윤혜죠. 홍보기획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화대에서 내년 총선에 많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잖아요. 이제 새로운 홍보기획비서관이 유력하게 이거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데 홍보 라인을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바꾸려고 해요. 홍보기획비서관이 누구로 지금 낙점이 되고 있냐면 최재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재혁. 이 최재혁이 누구냐면 전주 MBC 사장이에요. MBC 아나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MBC 막 파업하고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스케이트장 청소하고 막 기억나시죠? 그때 그 당시에 아나운서 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이 최재혁이라는 사람인데 현재 전주 MBC 사장인데 2018년 제주 MBC 사장서 해임됐고 최재혁 전 제주 MBC 제가 전주라 그랬죠. 제주 MBC 사장이 2018년에 제주 MBC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MBC 아나운서 부당 정보 막 스케이트장 보내고 아나운서 국장 하던 사람이에요. 아나운서 국장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재혁 전 사장이 2012년 김재철 사장 시절에 MBC가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방송에서 배제할 당시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자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MBC 안광한 전 사장, 그 다음에 김장겸 전 사장 체제 때 제주 MBC 사장에 발령받았던 사람입니다. 최승호 전 사장, 뉴스타파의 최승호 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바로 해임시켰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MBC 제주 사장 2018년에 하다가 그 다음에 MBC에서 해임당하니까 뉴데일리
뉴데일리 어떤 신문인 줄 아시죠? 거의 조선일보와 같은 맥락을 갖는 뉴데일리 신문인데 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에 대한 언론 노조 등 비판에 대해 터무니없는 맹비난이라고 하면서 반발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뉴스 많이 보셨죠?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 언론을 비판을 했는데 제대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한국 검찰을 비판을 했어요. 한국 검찰 정권 비판 언론 수사 보도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국 검찰이 수사 대상이다.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 언론이 탄압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검찰은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언론이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검찰이 언론을 수사하잖아요. 근데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볼 때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다. 응? 비판한 언론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검찰이 제스크 감싸기 사건 덮기 그런 검찰이 수사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뉴욕 타임스가 한국 검찰의 언론 대상 수사를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는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검찰이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짚어줬죠. 이거는 글로벌 개망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날리면 그렇죠. 그걸 대한민국 전체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면서 아니 바이든 날리면 그거는 무슨 전국민 듣기평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 외국에서 볼 때는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검찰을 비판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언론 탄압 검찰도 K검찰 수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때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박근혜 삼각관계를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오로지 지금 윤석열이가 박근혜 치마폭에 박근혜 치맛가랭이 잡고 지금 나 좀 살려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8일 동안 박정희 12.16 추도시국 이후에 대구에 박근혜 사저까지 찾아가갖고 친미를 과시하고 거기에 이제 오늘은 거의 박정희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열렸던 고향 킨텍스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의 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나갔는데 박정희 씨를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띄워서 결국은 보수 지지 강화하고 싶은 거고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박근혜 사저를 찾고 계속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윤석열이가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이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누가 봐도 박근혜 키즈예요. 그렇죠? 물론 박근혜랑 이준석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결국은 영남에다가 가장 자기네들의 텃밭인 영남의 신당을 창당을 한다는 이준석이를 경계하려면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준석과 박근혜가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과 박근혜가 같이 손을 잡고 영남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준석과 박근혜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것이고 절대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오히려 본인이 뭘 두려워하는 건지를 세상에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친박은 절대 윤석열과 손잡을 일이 없어요. 제가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거나 윤석열이가 본인들의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박은 윤석열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친박이 부글부글 끓는 건 뭐냐, 이 정부가 사실상 보면 이면 MB 정부잖아요. 그렇죠?
MB 정부 시즌 2잖아요. 뭐 친박들이 바보입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MB 정부 시즌 2인데 당연히 박근혜 측에서는 구속만 당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과거에 한 짓이 있으니까 친박계, 박근혜를 중심으로 친박계가 이준석이랑 손잡는 거는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국민은 옳다,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다시 이념 대결, 박정희는 이념 대결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박근혜를 찾아가서 결국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갖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 이딴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잘 살아보세요 얘기를 합니까? 그래놓고 어린이 안전 R&D 예산 88%를 깎습니다. 그래놓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산 올해가 9억 1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4억 6,500만 원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어떤 예산은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그럼 아이들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그리고 R&D 예산, 그러니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어린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 성장 발달 기반 안전장치와 한국형 친환경 어린이 통학버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예산을 88%로 깎았어요.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전시성 예산은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며칠 전부터 장제원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쵸? 윤핵관에서 이게 사실상 용핵관이 윤핵관을 밀어내는 형국이 되니까 인류한이가 지금 설치고 다니니까 윤핵관이 지금 사실상 반기를 드는 모습인데, 사실상 장제원은 모든 사항에 다 영남의 중진, 한 지역의 삼선, 윤핵관 다 해당되는 사람은 장제원이죠. 물러나라고 지금 연일 인류한이가 얘기하니까 내가 니들한테 굴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버스 90대를 동원해서 자기 지역 조직의 산악회 4,200명을 모아갖고, 이런 짓 왜 하겠습니까? 나 건드렸다가는 부산은 내가 꽉 잡고 있다. 그렇죠? 부산은 내가 꽉 잡고 있는데 어디서 나를 그만두게 하냐.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장제원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원 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버스 90대를 동원해갖고 자기 지역 조직 이렇게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게 용핵관과 윤핵관의 전쟁인 거예요. 인류안을 이용해서 윤핵관을 칠라는 용화대, 이제 와서 우리를 헌신장처럼 버리냐라고 반발하는 윤핵관, 또 보이지 않는 윤핵관 대 용핵관, 비핵관 대 윤핵관, 김기현 대 이준석 대 윤석열, 영남 중진 대 용핵관, 개판인 거예요. 네, 오늘 그러자마자 요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경기도민 66.3%, 김포시민 61.9%가 서울 편입 반대.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응? 우리는 얘기하지 맙시다. 지네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제가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네끼리 개싸움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포 서울 편입 문제 딱 떨어졌을 때 민주당은 우린 반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재명 당대표가 좀 늦게나마 지난주에 우리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포식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지금은 너도나도 내 집값 떨어지고 앉아있고 집 어떻게든지 팔아갖고 대출금 갖고 싶은 사람들인데, 지금 편입돼 갖고 누가 내 집값 올라가고 김포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민주당이 대응 안 하면 돼요.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복 전 시장이나 서병수 시장, 국민의힘 지자체장 자체가
이거는 그냥 실패예요, 실패. 결국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준석이랑 천하용인 뭐 얘네들이 신당을 합류를 했는데, 제가 정치 분석을 해보면요, 말은 전국정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말은 전국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뭐 개혁 보수로 확장을 노릴 거. 죄송합니다. 결국 뭐 개혁 보수 신당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최종적으로 가면요, 영남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을 낼 거예요. 결국은 비례 싸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준석이 말은 안 하고 전국 정당이고 대통령 후보를 낸다고 얘기하지만, 정당을 만들어 갖고 전국에다가 후보를 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맥 풀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과 얘네들이 보면 영남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낼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으니까 개혁 보수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비례 정당의 표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합치지는 못하죠. 국힘당과 절대 합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례정당의 표를 얻어가고 이 비례 의석만 먹어도 꽤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따가 제가 선거제도는 이따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이준석이가 물론 신당 창당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준석이 모든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준석 뭔가 이게 거물급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당 창당을 하고 나서 막상 그 정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신당 창당도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 탈당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치색이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신당 창당을 해서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해타산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또 파산입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결국은 이런 젊은이들을 천하용이라고 하면서 20, 30대의 남성의 기반을 둔 정당으로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 따뜻한 보수라고 자칭 얘기하는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합당을 하면서 늘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유일하게 지역구에 낼 만한 지역은 영남과 강남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준석 신당 따로 유승민 신당 따로가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승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하게 돼서 결국은 강남에다가 본인들 유승민이 강남에 나가면 당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신당이 강남 쪽에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영남에는 이준석과 함께 자기가 거기에 붙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진짜 노리는 거는 비례표예요, 비례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누구 찍어요? 민주당으로 찍을까요? 절대 안 찍죠.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 얘기부터 할게요. 이번 선거 제도가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병립형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비례 의석이 47석이에요, 여러분들. 비례 의석이 47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비례 투표가 없는 거죠.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당에다가 투표하는 건 없어져요. 있나? 정당 투표가 있겠구나. 정당 투표가 있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50%의 정당 투표를 얻으면 그냥 47석에서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47석에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50.8을 얻었다고 하면 그냥 반 47에서 24가 되나요? 뭐 24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못해도 한 40%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47석에서 40%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양당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수 정당들이 반대를 해요. 이건 절대 병립형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제가 꿈꾸는 선거제도, 지금 선거제도가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년 선거가 이제 5개월 남았는데 데드라인은 1월이에요. 데드라인은 1월. 1월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어요. 지금 뭐 민주당의 어떤 이탄희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은 병립형은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50%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300석에서 지역구에서 50%, 150석을 얻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죠? 국힘당은 100석을 얻고 뭐 위성정당을 만들어 갖고 뭐 어떻게 하든 뭐 지네들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위성정당 방지법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만든다 그랬어요. 위성정당. 사실상 2020년에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부터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돼요. 다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을 여러분들 얻었다고 해보세요. 그쵸? 150석을 얻었다고 해보면 민주당은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비례대표의 의석을 못 갖고 오니까. 근데 조국 장관님이나 호남 신당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새로운 정당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새로운 정당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면 우리는 말 안 해도 무언에 그쪽에다가 투표를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 안 해도 그쪽에다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굳이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이 신당 만든 다음에 민주당이랑 합당할까요? 안 해요. 합당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저런 기류가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 그럼 알아서 밖에서 알아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겠죠.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은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국힘당은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네들은 연동형 비례대표 찬성하지 않았다. 자기는 병립형 찬성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소리 안 했다. 라고 하면서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 플러스 뭐 조국 장관님의 신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뭐 야권이 200석을 넘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 그의 위성정당이 100석을 못 넘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넘으면 제일 좋겠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최대한으로 승리를 하고 밖에서 비례대표를 많이 얻고, 응? 그래서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본인들이 합류를 해서 뭐 5석, 4석을 가져가든, 지금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례대표 무공천해야 된다는 방법 중에 그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이 내년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당연히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힘 실어주는 게 되거든요. 근데 또 언론에서는 조국 신당을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또 올가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210석은 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
90석 선에서 막아야 됩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도 좋은 게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이 넘어가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150석, 그 다음에 뭐 진보당, 뭐 조국신당, 녹색당 다 합쳐갖고 200석이 넘으면서 탄핵을 할 경우에는 더 명분이 있거든요. 조국 장관님은 민주당에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조국 장관님은 말 안 해도 우리 지정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약에 조국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우리 진영에서 조국 장관님을 공격할 거라고요.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민중당이나 이런 애들이 조국 장관님을 공격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왜?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데 그 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만 승리를 해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시간은 내년 1월까지가 있어요.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과연 이 병립형은 말도 안 돼요. 병립형을 하는 순간 민주당이 고립됩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고립되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지금 사실상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했던 것은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난리를 쳐갖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는데, 결국 뭐 제3당은 나올 테고 이준석이의 3당이든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에서 비례정당에 맞청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누구보다도 저도 좌측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 정치에서 이 비례정당의 주도권은 우리 민주당 계열이 잡아야 돼요.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민주노동당 출신들이 이 진보정당의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맞청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민주당을 공격해요. 또 저쪽은 말은 좌측에 있고 민주주의, 진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국힘당과 손을 잡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비례정당이 나오더라도, 비례정당의 모습을 갖추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민주당 밑에 짜투리를 먹는 진보진영의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민주당의 지역구 150석 이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민주당 지역구 150석의 승리, 그 다음에 비례정당에서의 30석의 승리,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 정당들이 뭐 비례 나머지 뭐 5석이든 뭐 6석이든 얻고, 그리고 지역에서 뭐 민주당과의 지역구 선거 연대를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 의석 한 5석 먹고, 그리고 200석 이상을 좀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픈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150석 한 160석까지는 승리를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한 160석 정도의 승리를 거둬주고 비례에서 한 30석 얻어주고 나머지 정당들이 막 뭐 무소속 뭐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거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200석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준석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한 10석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비례 의석을. 그러면 반 윤석열이 200 한 10석 20석, 국민의힘을 최대한 80석 안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국민의힘 윤석열 친위대를 80석 아래로 묶어놔야지 민주당 플러스 전체의 야권이 합쳤을 때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아예 식물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가 보면. 하여튼 민주당의 결단이 남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비례를 민주당이 포기를 하고 지역구에 최선을 다하면 더 모양새도 좋고, 기득권 포기하는 것 같이, 그쵸? 기득권 포기를 하고 소수 정당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꼴이 되고, 하여튼 내년에 1월까지 데드라인인데 좀 그 시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성 방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또 저쪽에서 이제 또 시비를 많이 걸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 정치 재개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시비를 걸 것이고 소수 정당에서도 시비를 걸 것이고.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참 정치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선거제도 개혁 데드라인은 1월이다. 민주당은 병립형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1월까지 민주당이 이제 선택이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냐면 어떤 식으로 정당이 창당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게 선거제도 개혁은 1월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신당 창당은 12월에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의 신당이 나타날 것이냐, 조국 장관님과 어떤 세력들이 민주 진영 안에서 신당이 나타날 것이냐, 이걸 민주당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검찰이 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영장을 칠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2월에 정치 변화가 분명히 대변곡점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어떤 신당이 나오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어떤 신당이 창당되고, 검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를 하다 보면 좀 윤곽이 드러나면 민주당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은 지역구에 올인하고 우리 마음 편하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제가 선거를 지휘한다 그러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간 모든 사람 불러요. 민주당이 비례대표 내세우지 않겠다. 니들이 그냥 뭉쳐라. 그러고 나서 각자 선거 이기고 나서 각자 비례대표도 1번 민주당 계열, 2번 뭐 정의당 계열, 3번 녹색당 계열 알아서 나눠 먹고, 민주당 그 정당에 남을 사람 남고 알아서 흩어져라. 그래갖고 민주진영의 비례대표의 표를 그냥 한 곳에다 몰자. 그냥 한 곳에다 민주진영의 표를 한 곳에다 몰아갖고 각자 정치 색깔은 다르지만 비례 선거는 같이 뛰어라, 연합으로. 그런데 배분을 민주당 출신, 정의당 출신, 노동당 출신 알아서 제비뽑기로 1, 2, 3, 4, 1, 2, 3, 4, 1, 2, 3, 4 해갖고 나눠 가져라. 그래갖고 그 정당에 남을 사람도 남고, 그 의석 뭐 정의당이 이렇게 뺑뺑이 돌렸더니 4석을 먹고 녹색당이 2석을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아마 50%가 만약에 그 비례정당 득표의 50%도 60%만 몰빵이 돼도 만약에 50석이라 그러면 거의 30석을 갖고 올 수 있잖아. 그쵸? 거의 30석을 갖고 있어.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 진영 안에서 또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다 이런 욕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의 어떤 합쳐질 수는 없어요. 정치 신념들이 달라서. 그러지 말고 선거 연대를 해라. 그쵸? 선거 연대.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진보당, 거기에 민주당, 신당, 창당 세력까지 다 모여라. 그래갖고 진보, 개혁, 정당 만들어라.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키지 않겠다. 선거연대 끝나고 나면 각자 흩어지든지 알든지 해라. 이렇게 하면 표는 몰빵되죠.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가 없으니까.
우리 전부 민주당은 싸울 그러면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비례 갖고 안 싸우겠죠. 오히려 더 하겠죠. 뭐 1번은 제비뽑기에서 뭐 정의당이 1번 먹고 2번은 그다음에 녹색당이 먹고 3번은 민주당 계열이 먹고 4번은 누가 먹고 이런 식으로 쭉 공평하게 해버리면 한 30석 먹으면 4군데니까 7, 8씩은 다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야권에 또 비례대표 20석 이상 가져가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근데 이 시민들 하나 이렇게 합치고 뭐 이렇게 너무 개성들이 강해갖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한번 시도했던 게 뭐냐면 바로 2020년도에 4.15 총선에서 시민을 위하여가 플랫폼 정당이라 그래갖고 다 모여라 하고 했죠. 외쳤죠. 그랬더니 정의당은 우리한테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녹색당은 몇 석을 달라 뭐 이래버리고 먼저 이렇게 할 것도 없이 나는 그냥 다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1번은 그 민주당의 어떤 뭐 조국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 2, 3 그럼 다시 또 조국 장관이 1, 2, 3 조국 신당이 1번 정의당 뭐 진보당이 2번 정의당이 3번 다시 조국 장관님의 그 비례대표 후보가 다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가면 적어도 7, 8명씩은 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뭐 내년 선거 앞두고 오히려 민주 진영은 똘똘 뭉쳐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막 연합 유세도 다닐 수 있고 민주당은 비례정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정당의 민주 야권의 후보는 여기입니다라고 민주당에 속이기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민 없이 거기 다 찍을 수 있고, 그렇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정의당은 뺍시다 이러는 순간 끝나는 거야. 선거를 연합하려 그러면 다 끼워 넣어야 돼. 선거 연합을 하면 누군 빼자 하는 순간 또 개판되는 거야. 할라 그러면 통합시키려 그러면 그냥 하나로 딱 통합시켜야 돼. 뭐 하나 빼고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그냥 또 개싸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영준 씨 말대로 심정은 알겠지만 정의당이 믿을 수가 없어서 정의당 빼자 라고 하는 순간 또 정의당에는 또 비례정당 존나 깐다고 안에서 민주당에 또 이중대 역할을 하는 뭐 그러면 또 정의당은 또 민주노총과 손잡고 표 떨어지는 거야 계속. 계속 어떻게든지 왜 그러면 소수 정당의 원내 준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30석 갖고 왔다고 생각해봐. 비례선거에서 이제 거기서 맞는 사람들끼리 연대해갖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쵸?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거기서 또 민주당 출신들과 사실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은 원래는 민주당 계열보다는 약간 예전에 민주노동당 계열이나 어떤 유시민 쪽의 국민참여당 계열과 더 맞는 사람이기는 해요. 하여튼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갖고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대 유권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민 없이 한 군데다가 몰빵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깔끔해. 그게 깔끔해. 반 국민의힘 연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소원, 국민의힘에게는 단 한 석도 가지 않게끔 반 국민의힘 연대. 그냥 병립형하는 순간은 국힘당은 앉아서 안정권으로 120석을 얻어요. 국민의힘은 앉아서 120석을 얻어요.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은 그거보다 하는 최대 100, 국민의힘이 120석, 민주당이 한 150, 60석, 나머지 그렇게 돼요. 그냥 반국집 연대의 분위기를 민주당이 좀 주도를 해서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하지 않겠다예요.
민주당이 맞청 노릇을 해야죠. 민주당은 내년에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다. 우리 윤석열 이 반민주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비례정당을 통 크게 만들어라. 그래갖고 뭐 심상정, 이정미 할 것 없이 뭐 조국 장관 뭐 하승수와 녹색당 그다음에 민주노총 대표 뭐 다 모여갖고 진짜 대토론을 해갖고 이 땅에서 국민의힘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조국 신당을 만들어갖고 또 민주당만 20석 이상 갖고 올 수는 있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윤석열 탄핵이나 앞으로 대정부 투쟁할 때는 오히려 저것들이 또 국민의힘 편 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누군가가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국진당 싫은 사람 다 모여 그래갖고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갖고 근데 민주당이 먼저 내려놔야죠. 비례대표 출마시키지 않겠다라는 기득권을 민주당이 내려놓고 나머지 47석에 대한 비례대표 선거는 선거 연합을 통해서라도 진보 정당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이렇게 제가 2020년을 겪어봤잖아요. 야, 이 선거 직전이 되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귀가 딱 막혀 있어갖고 큰 그림을 못 그려요. 당장 자기네들이 다들 눈이 돌아가고 다들 귀가 막혀 있어갖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나서서 좀 어떤 범야권 연대를 좀 진보 연대를 민주당이 좀 맞청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다 모아놓고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민주당 손에 내년 선거법이 달려 있거든요. 민주당 손에 내년 선거법이 달려 있으니까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과 허심탄회하게 다 모아놓고 민주당이 내년 비례대표 나가지 않겠다. 근데 원칙이 있다.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의 정당으로 같이 해라. 하나의 정당으로. 그냥 내년에는 단순하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진보개혁당. 요렇게.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년 민주당은 대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진보개혁연합당. 이렇게 딱 단순하게만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정치력을 만들면 땡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의 승부수 12월은 검찰과의 전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승부수 12월은 검찰과의 전쟁. 일단 예산에서 민주당이 특활비를 삭감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이 난리가 났죠. 검찰들 여태까지 돈 펑펑 쓰던 검찰들도 돈줄을 쬐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예산 정국이죠. 11월은 예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국회는요, 여러분들 국회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처음에 정부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기재부에서 이제 내년 쓸 돈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국회는 삭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삭감. 국회가 요목조목 따지면서 이 예산은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삭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14일부터 17일까지는 정부가 짜온 예산을 삭감할 건 삭감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데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 기능은 정부가 짜온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의 어떤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일부터 17일까지는 삭감의 시간이고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내일 14일 국회에서부터는 이제 정부의 예산안에 요목조목 국회가 이제 칼날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삭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 예산 그러니까 다수당의 어떤 그 힘이죠. 예산안에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키면 못 통과시키니까.
그다음에 비리 검사 탄핵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지금은 여론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사실상 이동관 그리고 이정섭, 손중성 검사의 탄핵을 민주당이 발의하자마자 국힘당이 꼼수를 부려갖고 필리버스터를 포기함으로써 방송을 더 장악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로 사실상 민주당이 자진 철회를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결재를 해줬죠. 결재를 해줘서 이상 없이 12월 1일 날 이동관이나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고, 여기에 이제 12월 27일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여론이 굉장히 좋아요. 63.9%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예요. TK 지역에서도. 여태까지 김건희를 무죄 처분 내줬던 반부패 수사 2부에 김영철 검사라고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잠깐만요. 이 사진이 왜 이러지? 이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의 보유 검사예요. 김영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인데, 얘가 어떤 거 전부 무혐의 처리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를 뺍니다. 소환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표창장 갖고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사돈의 8중까지 다 했던 검찰에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코바나 컨텐츠 협찬을 무혐의 처리를 해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21년 12월부터 주범 권오수 회장 재판 시작되고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으나 2년 동안 김건희 관련 수사 진행 사항이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무마 의혹. 알다시피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가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주식을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그냥 헐값에 사게끔 해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 공모였죠.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 의혹. 김건희가 뭐라고 수많은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협찬을 했는데 전 수사부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대가성이 입증되는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부가 그 당시에는 처음에 수사했던 수사부에서 검사들은 증언이 확보됐다고 밝혔는데 수사부를 교체되면서 김영철이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도 무혐의. 다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2016년 박근혜 최수지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수사팀에 있던 김영철이에요. 춘윤의 핵심이죠. 그래갖고 나중에 영전을 합니다. 오히려 얘는 오히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영전을 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검사 탄핵 재추진을 하고 손준성, 이정섭 여러분들 다음 달 1일 표결에서 할 것이고, 이거는 민주당이 12월은 벼르고 벼렀던 여태까지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앞세워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앞세워갖고 민주당을 압박을 했었죠. 마치 민주당이 방탄, 이재명이 엄청난 범법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대장동 의혹 50억과 쌍특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12월 27일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민주당이 12월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검사들을 탄핵하는 민주당이 이 모습이 여론이 집중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동관이나 여론에서 검사 탄핵을 가지고 민주당이 방탄 국회, 이재명 보복석 탄핵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은 거거든요. 누구냐면 김건희 오빠는 수사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되게 많아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4월 달에 패스트 트랙을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멸치랜다. 걔 누구야? 김도우비가 법사위에서 김건희 그 사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해주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27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검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때 뭐라 그랬죠?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하에 어떤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늘 떠들었습니다. 윤석열 입으로.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수사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늘 지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12월 27일 날 만약에 민주당이 당연히 표결해서 특검안을 표결해서 관철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건 당연히 안 받겠죠. 안 받는 순간 윤석열은 이제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힘당도 난처해지게 되죠. 만약에 특검이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 도저히 이거는 거부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이 여론이 높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으면 윤석열이 만약에 특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게 총선에 어마어마한 메가급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12월에 특검이 통과되면 사무실 꾸리고 특검보 임명하고 뭐 하면요 2달 걸려요. 2달. 그럼 특검이 이제 증인 소환하기 시작하는 게 2월입니다. 그렇잖아요. 2월이 시작되면 이게 민주당 그 대신 여러분들 여기서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제가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쌍특검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것까지 봐요. 쌍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수사를 먼저 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칫하다가 대장동 사건을 먼저 특검에서 건드려버리면 대장동에는 또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언론에서 이용을 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수사를 첫 번째로 하게끔 민주당이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대장동은 이게 엮여 있단 말이야. 대장동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는 검찰의 수사 기록도 있고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과 저쪽 애들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월 달부터 이제 증인 소환하고 이것저것 조져야 될 때 김건희 특검부터 먼저 하게끔 순서를 잘 해놔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오히려 특검 통과시키고 총선에 역풍 맞을 수 있다고. 나는 이거를 가장 먼저 봤거든. 야, 이거 잘못하다가 특검에서 이게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이제 표결하고 통과시킬 때 순위를 정확히 정해놔야 된다. 그렇죠? 1번은 먼저 김건희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특검 통과시켜놓고 줄줄이 이재명 측 인사들 소환시켜봐. 그렇죠? 그렇잖아. 특검 해갖고 와 있어. 김건희 특검은 총선 이후야. 응?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12월에 특검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제가 다 훈수를 둡니다. 특검의 우선순위는 김건희 특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대장동 특검으로 넘어가야 된다. 잘못하다가 대장동 특검 했다가 엄한 사람 이재명 측근들 줄줄이 소환되면 특검을 통과시켜놓고 이재명이 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 야, 윤석열이 잘 생각해봐. 당연히 김건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권력자인데, 그렇죠? 누가 봐도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특검을 받아들였다. 나는 100%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은 꼼수가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민주당이 꼼꼼하게 김건희 특검이 먼저 수사 1번이고 김건희 특검이 정리가 되면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특검 두 개가 이 쌍특검의 함정이거든.
쌍특검을 받고 대장동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특검을 가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늘 민주당은 잘하다가 꼼꼼하지 못해서 당해요. 응? 꼼꼼하지 못해서 당해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걸 딱 명시해 놓으면 당연히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탄핵감이에요. 그리고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국민 여론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지 맘대로 지 처가가 주가 조작한 지 와이프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 결국은 진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마지막 고비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관철시키냐. 12월 말에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김건희 특검을 본회의에 붙여서 표결해서 이기고, 그쵸? 그리고 12월 초에는 이정석과 손준성이를 날리고 사실상 민주당이 힘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12월 27일 쌍특검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분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한다 그러면 예전에 아주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도 이은영 소장님 개소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검사들은 변하지 않죠. 검사들은 70년대 검사들이나 지금 2023년의 검사들은 걔네들은 아직도 그 어떤 것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무오리의 존재,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근데 국민 의식은 많이 변했어요. 저는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검찰의 목까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가장 착각이 뭐냐면 검사를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검사는 그냥 정의로운 사람, 검사가 죄 있다고 얘기하면 그냥 죄가 있겠지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예전에 진보군 보수군. 검찰개혁이 많이 진행됐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도 공무원이다.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검찰이 돈을 어디다 쓰고 특활비 어디다 쓰냐 이런 거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점점 야 검사 니들도 공무원인데 니들은 왜 돈을 함부로 써? 딴 공무원들이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그랬으면 벌써 뭐가지 날라가고 구속수사 받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저는 이미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왜? 인식이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전에는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 없어요. 그냥 그 조직을 일할 뿐이에요. 국민들의 이 열화 같은 검찰개혁의 요구는요, 이미 물꼬가 뚝이 무너졌고, 그 뚝이 무너지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2019년 서초동의 촛불 집회였고, 검사도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게 가장 시대적 변화예요. 예전에는 검사들은 무오류, 검사들은 무서운 사람, 검사가 죄가 있다 그랬으면 설마 검사가 조작했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 검사가 설마 조작했겠어? 라는 생각은 다 그래서 조중동이 만약에 민주당 누구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이 뭐 혐의 입증, 자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검사도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다가 잘못하면 심할서도 쓰고 파면도 당합니다. 흔한 일이에요. 자기 업무 외에 큰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파면도 당하고 감봉도 당하고 심할서도 쓰고 그래요. 검사는 그런 적이 없죠. 똑같은 공무원인데 검사는 죄도 없는 사람은 간첩을 만들어도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해요. 어느 나라 공무원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이외엔 그 누구도
기소할 사람이 없고 죄를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늘 덮고 왔고 검사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아, 제 말 맞잖아요. 검사들이 왜 실수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응? 죄도 없는 사람 유성식 간첩 조작 사건, 그럼 분명히 검사들이 조작해갖고 일반 국민들을 검사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로 끝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랬 거잖아요. 유성이 간첩이 돼야만 검찰이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대법원에서 유성은 간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럼 어떤 공무원이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랬으면 파면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는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기소를 했어도 검사들은 그냥 승승장구해요. 윤석열의 라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검사님, 판사님 했어요. 검사나 판사나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은요, 검사들이 자기네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과하는 법을 배울 줄 아는 게 검사들이 정말 스스로들이 이제는 국민의 검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신적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검사들의 수사는 틀린 게 없다. 판사들의 판결은 잘못된 게 없다. 검사나 판사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 어떤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나 잘못 없어. 어떤 공무원 조직이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데 검사가 잘못하는데 왜 검사는 탄핵을 못합니까? 그렇죠.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탄핵돼야죠. 죄값을 물어야죠. 응?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고 검사랑 판사는 탄핵할 수 없고 누가 대한민국의 권력자입니까? 응? 제 말이 그거예요. 이제는 다음 정권이 생기면요. 지금이야 검사 출신이 정권이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 건너갔어요. 다음 정말로 이제는 검사나 이런 어떤 특수한 조직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여야 할 것 없이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검사를 공무원이라는 정신 상태를 심어주는 게 검찰개혁이 시작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쥐들도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특활비를 마음대로 써도 그 누구도 검사의 특활비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야근만 해도 경력금을 받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기관장이 판공비로, 그렇죠? 모든 기관장은 판공비가 있습니다. 판공비로 현금을 500만 원을 찾아갖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 50만 원씩 10명을 나눠줬다고 생각해봐요. 배임 횡령이에요. 그렇죠? 아니 검사한테 고발 들어가면 판공비를 자기 마음대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배임 횡령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은요, 특활비를 찾아갖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돈 나눠줬다고 그냥 떳떳하게 얘기해요. 왜 지 돈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검사를 공무원으로 대해라. 우리 국민들부터 검사는 특별한 존재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시험 봐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나와서 그냥 본인들의 직업의 하나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검사, 판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었다. 검사도 실수할 수 있고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 실수를 검사랑 판사는 여태까지 책임지지 않는 70년간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살았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그치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어설프게 특검 2개 쌍특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을 윤석열이가 임명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받아들이면 임명하면서 얼마나 뒤에서 외압을 가하겠습니까? 대장동부터 수사해라. 잘못하면 내년 총선에 대장동이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김건희 특검부터 수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특검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저희가 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 의원님들과 얘기하고 다 공유를 하겠지만 괜히 특검 2개 통과시켰다고 좋아하다가 대장동 특검이 먼저 수사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또다시 대장동 선거가 돼버리면 민주당 폭망합니다. 폭망.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를 또 민주당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니네가 특검하자 그랬다며 하도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특검도 믿을 수 없어요. 사실 안 그래요? 대장동 사건에 만약에 특검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순위를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은 저것도 제외해야 돼요. 100%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부할 가능성이 100%예요. 그렇죠? 99.99999%입니다. 민주당은 요즘 언론 보니까요.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때 거부권 행사한 적이 몇 번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거부권이라고 다 했는데 요즘은 또 재심의 의결권이라고 하면서 원래 그게 법률적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거부권이라고 했어요. 거부한다는 거는 좀 거부감이 들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일제히 거부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거부권이라고 쓰세요. 여태까지 써왔던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은 또 뭐라 하냐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다시 올려야 돼요. 그때는 200석이 필요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죠. 그럼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합니다.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또 올려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을 막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이 막은 거지만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면 200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막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벗어날 수 있지만 재상정을 했을 때는 200석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의석을 반대를 해서 민주당이 200석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도 잡을 수 있고 국민의힘도 책임을 돌릴 수가 있죠. 이래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200석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이 명분이 쓰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내년 총선 전국이에요. 그렇죠? 내년 총선 전국이죠. 지금 뭐 인요한이는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김한길의 명을 받은 인요한이는 지금은 그냥 뉴스에 나오게 하는 게 인요한이의 주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요한이가 혁신위원장 되고 나서 한 건 없지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언론이 다 써줘요. 그렇죠?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무것도 결과물은 없지만. 결국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정당이 더 바꾸려고 노력하냐, 혁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12월에 민주당도 뼈아픈 혁신을 해야 돼요. 민주당도 동일지역구 3선 불출마를 선언하게끔 한다든가 결국 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왜 국민의힘이 바뀌려는 노력을 한다는 게 계속 막 아무것도 안 하는 인요한이 막 누구 만나고 다니고 그럼 그냥 언론에서 그러니까 언론용이에요. 인요한이는 지금 민주당도 진짜 혁신으로 돌파해야 돼요. 응? 삼선 이상 한 지역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총선에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민주당도 뭔가 변하려고 노력한다. 왜 그러냐면요.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칠게요. 지난 대선에 2020년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서울 강남구 빼고 거의 민주당이 다 차지했죠. 서울 지역. 수도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 어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의 민주당의 압승 선거가 2002년 선거였어요. 지난 대승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총선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승리를 해버렸더니 현직을 날려야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잖아. 그치? 대부분 수도권에 민주당이 배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은 왜 저렇게 수도권 의원들이 윤석열과 싸우냐면 전부 수도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갖고 있지가 않거든.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의 혁신이 힘든 이유가 지난 총선의 대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민주당이 배지 달고 있어. 그 한번 배지 달아봤더니 좋거든. 좋으니까 나는 재선을 하고 싶어. 응? 배지를 달아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재선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개혁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 초선으로 공천받아갖고 대부분 지난 총선에 이겼어. 민주당도 초선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지난 총선에. 근데 그 초선이 자기 초선 때의 생각을 까먹고 그 지역에 도전하는 초선과 경쟁하라고 하니까 그걸 인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렇게 서울이나 인천 경기 보면 다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그 경선 신청해갖고 당협위원장 되기 쉬워요. 응?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 민주당이 배지 달고 있어. 현직을 날리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현직을 날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현직들이 국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정한 경선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개혁하기가 힘드냐? 지난 총선에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좀 잘 많이 못 얻었고 한 반 타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은 상대가 국민의힘이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하지 않고 반타작을 했다 그러면 갈 데가 많아. 우리끼리 경쟁해갖고 경쟁력 있는 사람 꽂을 데가 많아.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 전략 공천할 데가 없어. 그렇잖아. 대부분 민주당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현직이 존재하고 있는데 걷다가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응? 민주당이 인재를 영입해도 전략 공천할 데가 없어. 그래갖고 이번 총선이 되게 힘든 거야. 응? 그렇잖아. 국힘당이 막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배지를 달고 있는 지역에는 좋은 사람을 영입해갖고 그 지역에다가 전략을 날려버리면 국힘당과 다이렉트로 싸우게끔 하면 돼. 근데 지금은 현직들이란 말이야. 현직들 날리고 당 지도부가 내려보면 이 현직이 가만히 있겠냐고. 응? 이해가 가요? 대부분 수도권에 현직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민주당이 좋은 영입 인사를 또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민주당이 내년 비례 선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하지도 않았어. 자칫하면 내년에 비례대표 출마 안 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현직이 갖고 있는 지역에 누군가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좋은 사람 영입해갖고 강남구에다가 국힘당이 갖고 있는 데다가 줄 수도 없고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봐야 경선 붙이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혁신안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거야. 전략 공천 할 데가 없어요. 그쵸? 전략 공천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초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자 이소영 지역구가 있다고 합시다. 의왕 과천. 이소영도 나름 이재명 대표가 되기 필요로 해요. 그래서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이소영을 일부러 앞장 세웠었거든요. 이소영 초선이라고 전략공천 좋은 사람 받았다고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소영 의왕 과천에다가 전략공천을 떨어뜨려. 이소영이 가만히 있겠어? 이소영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예 내년 그 지역구에 이소영 너 나오지 마. 이 사람이 나가 있겠냐고. 그냥 반명되는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머리가 아파요. 좋은 사람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좋은 인재를 데리고 와도 꽂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비명계 지역에다가 또 대놓고 꽂으면 또 탈당한다 그딴 개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김은경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돼요. 이게 시간을 끈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불협화음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김은경 혁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동일지역 3선 못 나오게끔 해야지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동일지역에서 3선을 계속 연달아서 했던 사람들을 김은경 혁신안이 통과되면 반발은 있겠지만 그 지역은 물갈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은 물갈이 대상이 됩니다. 한 20-30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동일지역 3선에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김은경 혁신안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은 내년 못 나온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이나 그런 사람들을 내려꽂거나 좋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방법은 김은경 혁신안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 진통이 있더라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게 나중에 시간을 끌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혁신을 하기 이렇게 힘드냐. 지난 2020년 총선의 대승에 후유증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다들 현직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힘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은경 혁신안을 통해서 자꾸 민주당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빈자리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석현, 박비윤석, 서른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해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굳이 비명이라고 칠 필요 없고 김은경 혁신안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이제 이해가 가요? 비명계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아무리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좀 시다타파 심층 분석을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어. 나갈 데가 없는데 무슨 내년에 혁신 공천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빨리 혁신안을 통해서 빈자리를 만들고 경쟁 체제를 붙일 수 있게끔 경선룰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인재 영입한 다음에 저 대구 달서군에 좀 나가주십시오. 니는 개새끼를 봤어. 그래서 나갈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좋은 사람 영입해놓고 대구의 빈자리가 이런 개새끼를 날 장난치나 그러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시기는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결국은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려고 그러고 어느 정당이 좀 바뀌려고 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정치 고관여층이나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민주당의 대승을 보지만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표심이 어디로 향할 건지는 결국은 어느 정당이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냐. 지금 노력은 저쪽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윤석열이의 태도를 보면 1도 안 바뀌죠. 오늘 새마을운동 거기 그 전국대회 가갖고 그 기념사하고 이런 걸 보면요. 아직도 이념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겐 땡큐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인 게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눈치 빠른 홍준표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막무가내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인 게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이 너무너무 유리하죠. 뭐 눈치 엄청 빠른 홍준표가 민주당이군 국민의힘이군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다 싹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이 좌클릭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갑자기 국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이고 방송법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막 여야 이재명을 만나고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나자 그러고, 응?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응? 윤석열이 저렇게 저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제 할 일만 하면 되지. 저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빠 지지율이 20% 초반이야 이 비응신아. 저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야 지지율이 20%로 저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전광판을 보는 순간 큰일 나. 전광판을 보는 순간 현실을 직시해갖고 막 이재명 만나자 그러고 막 민주당 찾아다니고 막 서민들 노동자들이랑 같이 파업하고 바이든 같이. 그렇잖아.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정치를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면 우클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대중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면 우클릭을 해요. 또 쟤네들이 총선이 다가오면 좌클릭을 합니다. 근데 쟤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새마을운동을 찾아가. 도라이죠, 도라이. 그렇죠? 점점점 극우를 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극우들한테도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거든. 윤석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40%대 빨리 회복해갖고 자기 이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 싶은데 지금 30% 낙제 점수잖아요. 내년 총선 하긴 글렀다 싶으니까 막 극우들 찾아가고 박근혜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태원 막 분향소 찾아가고 무릎 꿇고 막 이럴까봐 내가 제일 무서워. 갑자기 오늘은 새벽같이 혼자 경호원 혼자 모시고 경호원 혼자 데리고 윤석열이가 무릎 꿇고 이태원에서 이러고 있어봐. 지지율 쭉쭉 올라가. 오송 참사 거기 유가족들 만나갖고 무릎 꿇고 지지율 막 올라가. 갑자기 박대령 책임자 해병대 사단장 날리고 국방부 장관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쇼가 먹힌다니까. 이준석이가 여우잖아. 그거 하라는 거야 지금. 응?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잡아주고 고 최상병의 수사를 했던 박대령 원상태 시켜주고 딴 사람 경질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한테 요구하는 건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다행히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검사 출신이라서 절대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박수. 내년 총선 앞두고 윤석열에게 박수. 하던 대로 해라.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렇다고 진짜 박수 치지 말고. 근데 이제 김건희가 문제죠. 이대로 가다가 너 끝이야. 빨리 가서 사과해 비웃이나. 내가 아무리 네 얘기를 다 들어도 이건 못하겠다. 진짜 대한민국의 실권자는 김건희입니다. 많이 내년 총선 이후에는 김건희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로. 내년 총선 이후에는 김건희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취재는 다 끝났다.
취재는 다 끝났는데 왜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김건희에 관한 것들이 취재가 많이 돼 있어요. 응? 어마어마한 것들이 취재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내년 총선만 좀 바라보는 것도 있고. 네, 오늘 심층 분석에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잘 살펴가면서 정치를 좀 들여다보면 깊이가 다르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